자, 이제 일본 위스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기존의 니카와 산토리 외에 이제 일본에 있는 증류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게 주테크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할 때 일본 위스키가 이제 니카나 뭐 산토리 너무 많이 올라서 마르스라는 위스키를 사는 것도 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아마 지금 이제 국내에서 아마 구할 수 있는 네. 그나마 좀 괜찮은 일본 위스키일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네. 저도 사실 일본 위스키 하면은 그 산토리하고 니카의 그 증류소 제품들 아니면 뭐 야마자키라든지 하쿠슈 그다음에 뭐 요이치 미야기크 요 정도만 조금 접해봤고, 사실 마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치치부라든지 네네네. 뭐 이치로 몰트 아니면은 뭐 가루이자와 이런 제품들은 솔직히 뭐 이렇게 접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마르스 제품인데, 초반에 저희가 이제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하는 다케수루와 그다음에 토이리 신지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했다면, 저는 좀 이와이 키이치로라고 하는 사람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분이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케수루라고 하는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는 그런 대단한 사람을 양성. 그렇죠,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다케수루가 다녔던 오사카 공업고등학교에서 양조학과를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세츠 주조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다니면서 공장장이랑 뭐 이사를 역임을 하면서 중요한 위치에서 있었는데, 다케수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좀 위스키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후배를 좀 최대한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위스키를 만드는 그런 디테일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뭐 지식 같은 거는 없었어요. 네. 그냥 약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혼보주조라고 하는 네. 그 회사에서 이 위스키를 한번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좀 영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찾아낸 사람이 이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입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그런 기술을 이제 잘 알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다케수루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했던 그 다케수루 노트, 그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딱 이분한테 이제 딱 줘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 자료니까. 당연히 근데 줘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원래는 그 회사 돈. 회사 돈으로 다닌 거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거를 이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직접 증류기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증류기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수 증류소라고 하는 증류소를 이제 만들면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당시가 또 약간 30년대 40년대 이때가 약간 스탠드바 같이 형태로 위스키를 소비하는 일본인들이 꽤 있어서 그 크래프트 위스키의 붐이 좀 있어. 이 당시에 좀 생겨난 증류소가 꽤 있거든요. 물론 이제 또 문제는 이제 좀 또 버블 경제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에 따라서 진짜 야마자키나 뭐 요이치 같이 딱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은 마르스가 거의 셋째 정도 되지 않나요? 좀 작은 셋째 같은. 그렇죠. 되게 굉장히 좀 자리 잡고 있고, 이 혼보주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문을 닫기도 하고 오랫동안 또 증류를 못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뭐 2000년대 2010년 11년 뭐 그때쯤 돼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 고마가다케라고 하는 네네네. 이제 싱글 몰트하고 이와이 트레디셔널, 그죠. 코스모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조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내가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한동안 증류를 안 하잖아요. 그 2000년대 거의
2000년 아니면 뭐 90년 10년 전까지. 네, 그 전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일본 위스키가 뜨니까 증류소를 재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신슈를 증류소에서만 이제 원액을 뽑다가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거의 한 98, 90% 채우고 자기 원액을 썼는데 얘가 3년으로 출시가 됐대요. 근데 오히려 그 스코틀랜드 위스키 원액을 갖고 오니까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인 자기들 원액이 많았으면 맛이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 신슈 증류소에서 나온 원액만으로 만든 위스키들은 진짜 거의 맛이 없다고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얘네가 이제 증류소를 하나 더 지어요. 그리고 그 증류소에서 나오는 원액이랑 숙성 창고를 또 약간 그렇죠. 더운데 네. 그러니까 얘네가 점점 남쪽에 증류소 신슈 밑에 증류소 하나 찌누키 증류소를 네 차리고 맞아요. 시누키 증류소 네네. 그리고 그 밑에 야쿠시마에다가 네 맞아요. 야쿠시마에 이제 웨어하우스 숙성 창고를 만들면서 요즘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신슈 증류소에서 나와서 그 치누키에서 숙성한 그런 보틀이 좀 그 전에 나왔고 그 이후에는 치누키에서 만든 원액을 이제 그 야쿠시마 섬 야쿠시마에서 숙성을 해서 네네네. 나온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게 마치 약간 더운 기후다 보니까 좀 빨리 숙성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오히려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찌누키 증류소가 일본 최남단 증류소고 네. 야쿠시마 섬이 이제 그 원령공주의 그런 배경지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열대 기후 같은 게 있어서 이 숙성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는 말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찌누키는 맛있게 먹는 편인데 저도 그 고마가타케 저도 그죠. 맛있게 마셔가지고 저는 이 고마가타케 뭘 마셨는지 아마 그 츠누키 버전인 것 같아요. 그 츠누키에서 증류하고 그 야마시카 야쿠시마 야쿠시마에서 숙성한 건데 걔가 좀 그 더운 기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 피넛 버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싱글 캐스크였는데 아무튼 그 이게 재밌는 게 고마카타케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에 처음 이제 뭐 리바이벌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뭐 약간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년 출시가 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제품을 낼 때마다 약간 라벨도 다르고 이게 제품이 엔트리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 코어 라인이 없어요. 맞아. 그냥 낼 때마다 계속 랜덤으로 막 나오는 맞아, 거야. 맞아. 맛도 다르고 막 뭐 캐스크도 다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렇게 음용하는 느낌으로 이 위스키를 산다라기보다는 약간 콜렉터들이 엄청 열광을 하는 거야. 이게 나오는 것마다 한정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라벨도 다른 제품 그다음에 뭐 하여튼 나오는 그 릴리즈마다 이제 콜렉팅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 코마가다케에 대한 좀 약간 좀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고 이 코마가다케 같은 경우가 매년 5월 1일 날 만병 한정으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뭐 그냥 출시되는 그 당일 날 그냥 다 솔드아웃 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맛도 맛이지만 약간 이제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크래프트랑 그다음에 뭐 벤처 이런 느낌의 조금 맥주도 그렇고 그렇죠. 소규모 네네. 증류소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아마 뭐 그 뭐죠? 쓰리 소사이어티보다는 아마 김창수 위스키가 좀 더 작은 그렇죠. 규모고 마이크로 증류소니까 그런 시도들을 아마 더 다양하게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산토리나 니카 같은 양대 산맥이 있지만 그 아래에 이제 마르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획기적인 스타일로 이게 오히려 그 산토리하고 니카는 좀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크게 교류를 저는 안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크래프트 비어들은 마르스도 이번에 치치부하고 서로 콜라보해서 맞아. 캐스크라든가 이런 걸 좀 바꿔가지고 숙성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는 고마가다케보다는 EY 트레디셔널 뭐 트레디션 같은 제품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코스모 이런 제품들이 네네네네. 좀 더 익숙하다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많이 봐왔고 좀 접근하기도 가격대도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죠. 요즘 일본 위스키가 너무 비싸니까 뭐 야마자키 DR, 뭐 히비키 하모니 이런 애들도 가격이 뭐 10만 원대 훌쩍 넘어가요. 네네 웬만한 15년 싱글 몰트 값이 되었고 보기도 힘들고 반면에 이제 EY는 마트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이기는 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일본 위스키를 좋아는 하는데 그래도 가능한 좀 이렇게 안 취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EY라는 걸 알았는데도 잘 취급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고마가타케와 츠누키 피티드라는 술을 먹어보고 와 이걸 내가 왜 여태까지 일부러 이렇게 피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EY를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꽤 맛있어요. 이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죠. 네네네 굉장히 얼마 맛있습니다. 정도요? EY는? 뭐 이게 그냥 EY가 있고 EY 트레디셔널이 트레디셔널. 있을 텐데 트레디셔널이 좀 더 비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EY가 더 입에 맞았는데 한 5, 6만 원 하나요? 그럴 진짜? 거예요. 네네. 마셔봐야겠다. 접근성이 좋죠. EY 제품이. 그리고 뭐 코스모라고 네네. 하는 코스모라고 제품도 시리즈가 있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재밌어요. 그 증류소에서 이렇게 밤하늘을 딱 봤을 때 뭐 그런 느낌을 좀 담아가지고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와인 피니쉬로 몇 개가 들어왔는데 네, 뭐 괜찮습니다. 이게 마르스라고 하는 이름도 되게 좀 재밌어요. 이게 보통 화성으로 우리는 그죠. 마스라고 해서 이제 화성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전쟁의 신, 농업의 신, 네. 뭐 이런 또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멋부렸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 병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양각으로 이렇게 약간 산 모양으로 이렇게 쫙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일본 뭐 제펜알프스라고 하는 그 고마가다케 중앙알프스 뭐, 산악 지역을 이렇게 좀 형상해 가지고 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디테일이 있어요. 또 그런 면에서는. 뭐 마르스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치치부라고 하는 증류소인데 그렇죠. 일본 위스키의 이제 매니아 분들은 꼭 치치부 하면은 열광. 소장하고 싶어하고 먹어보고 싶어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치치부는 뭐 야마자키나 하쿠슈처럼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네. 사이마다 사이타마. 사이타마 죄송해요. 원펀맨.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원펀맨으로 잘 알려진 사이타마현의 치치부시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치로 몰트로 좀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스토리가 2004년도에 아쿠토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증류소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뭐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위스키 사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증류소를 문을 닫은 거죠. 문을 닫았는데 이제 이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증류소를 물려받지 못했지만 캐스크들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네. 숙성하고 있던 원액들을 이 사람한테 이제 물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좀 그냥 쓸데없이 딱 판매한 게 아니라 이제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웰메이드로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이치로 몰트라고 하는 이제 이 제품으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제일 유명한 그 제품 중에 하나가 그 카드 시리즈. 카드 시리즈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그 어디지 싱가포르 갔을 때 처음 봤어요. 이 시리즈를 실물로 처음 봤는데 진짜 좀 약간 컬렉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시리즈로 진짜 딱 모아놓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딱 라벨 카드 모양으로 딱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맛도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 만들었던 그 위스키 그 원액들이 맛으로는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근데 뭐 어쨌거나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잘 안 돼서 이제 문을 닫기는 했지만 이 이치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게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원액들을
이렇게 제품으로 냈는데 이게 이치로 몰트 그 카드 시리즈 같은 경우도 다 그 CS로 나온 네네,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쭉 다 모아서 54개의 그 병을 딱 그 경매로 나온 게 있었는데 뭐 거의 뭐 한 7, 8억 뭐 정도의 이게 거래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고가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싼 거 아닌가요? 54병에 지금 뭐 그런가? 경매가 7억이면 나쁘지 뭐 않은데요. 싱글 캐스크의 네네네. CS 제품이니까 그래요. 굉장히 좀 그렇죠. 여기가 증류소가 아버지가 하던 데가 이제 한유 증류소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약간 가업, 이것도 가업이었네요. 1600년대부터 사케를 만들던 네, 사케 집안에. 만들고 뭐 술 만들다가 이제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위스키를 만들기 네.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치치부에서 나오는 이제 제품 중에 뭐 IPA 캐스크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들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 아까 뭐 우리 둘기님도 얘기했지만 외국에서 그 원액들을 다 가져와요. 막 네. 스코틀랜드, 뭐 미국, 뭐 아일랜드 이런 데서 위스키 원액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블렌딩도 하고 그다음에 캐스크에 넣어가지고 또 추가로 숙성해가지고 뭐 제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네 뭐 IPA 그 캐스크 같은 좀 색다른 타입의 캐스크에다가 숙성한 제품들도 있는데 굉장히 좀 맛이 좋고 평이 좋아가지고 IPA 캐스크도 꽤 평이 괜찮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워낙 좀 소규모 증류소다 보니까 소량 생산 되는 거라서 출시가 자체는 뭐 얼마 안 되지만 리셀로 판매되는 가격이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좀 저도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죠. 드셔보신 게 있으십니까? 치치부. 지치부는 저는 뭐 저희 업장에는 없고 그 이제 손님분들이 좀 가져오신 것들을 좀 가끔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마셨네요. 그 피티드 캐스크 치치부. 비티드 캐스크도 마셨고. 아무튼 이거는 약간 요즘 핫한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위스키를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니악한 분들은 치치부 진짜 이름 나오면 다 그렇죠. 이제는 뭐 너무 넘사벽이 돼가지고 이제는 가격이 너무 그렇죠. 비싸지긴 했는데 이거 뭐 실질적으로 출시되는 거는 뭐 그래도 많이 저렴한 편이니까 어떻게든 구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구하시면 좋고 또 이제 뭐 캐스크 자체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양한 캐스크를 쓰는데 그 일본 특유의 그 미즈나라 캐스크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즈나라 캐스크 같은 경우는 효율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막 나무 하나 벌목하면은 캐스크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 나무긴 한데 그걸로 만들면은 약간 뭐 흔히 쓰는 이제 버번 캐스크나 유러피안 뭐 와인 캐스크보다는 좀 더 약간 감칠맛 같은 게 있대요. 저도 뭐 미즈나라 캐스크 숙성한 제품을 많이 마셔보진 않아가지고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뭐 일본스러운 느낌의 약간 감칠맛 같은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또 그거를 엄청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칠맛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몰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다 수입한 몰트를 쓰고 확실히 뭐 일본에서 재배되는 몰트는 정말 뭐 소량만 쓰고 뭐 1년에 이렇게 생산하는 양도 정말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그냥 다 리미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트 처리한 뭐 몰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닌 것들도 쓰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치치부 이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지역 이름이니까 피카부 막 이런 거. 마지막 먹어본 지가 한 3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이렇게 나뭇잎 그려져 있는 네네네네, 그냥 맞아요. 기본 라인들 이렇게 좀 먹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치로스 몰트. 이거 저희 있을 텐데. 네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이제 처음 위스키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오크통에 막 숙성하는 그 원액들이 막 있다 보니까
아직 고숙성 제품이 나오려 그러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게 이제 고숙성 제품들이 기대되는 증류소기도 하고 뭐 하여튼 실험적인 걸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요즘 신생 증류소들이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들. 그래서 뭐 캐스크도 뭐 그냥 일반적인 쉐리 캐스크, 뭐 버번 캐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와인 캐스크, IPA 캐스크, 요즘 뭐 데킬라 캐스크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그런 식의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가격은 진짜 하늘나라로 갔네요. 막 나스가 막 1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가루이자와 증류소를 해볼까요? 가루이자와는 이제 1955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죠. 2011년에 문을 닫았어요. 되게 좀 작은 소규모의 어떤 증류소였는데 2000년에 생산을 중단했다가 기린 맥주에 팔렸다가 2011년에 완전히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폐쇄된 증류소의 어떤 그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고 희귀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막 1960년에 이제 만들어진 위스키가 올드 더 드래곤이라고 하는 병이 막 7억 7천만 원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가루이자가 약간 비운의 어떤 증류소라고 해야 되나요? 시대를 잘못하고 난 그런 증류소. 막 여기 이제 나오는 고숙성 제품들이 꽤 맛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증류소가 문을 닫은 이유가 사실 이렇게 막 위스키 원액이 맛이 없거나 이럴 수도 물론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마케팅에 실패한 경우가 많고 그쵸. 뭔가 이제 그렇죠. 그 이렇게 약간 사업적인 말 그런 거를 잘 못한 거야. 사업을 잘 못한 거죠. 비즈니스를 잘 못한 거지. 그래서 문을 닫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루이자와 이야기하면 또 한 대만의 인물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릭 황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에릭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이제 에버던 대학에서 국제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대요. 근데 이제 저처럼 공부에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를 막 놀러 다녔대요. 그래서 막 희귀한 위스키를 사는 것도 막 좋아하고 구경하고 증류소 투어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어떤 그 스카치 몰트 위스키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떤 혜택이 있냐? 하고면 그냥 그 사람들끼리 같이 좀 모였을 때 좀 독특하고 레어한 위스키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걸 줬던 거죠. 근데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 또 워낙 위스키 소비량이 많은 곳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 스카치 세계 4위. 그렇죠. 그렇죠. 이 소비되고. 협회에서도 이제 세계 진출을 노리면서 대만 시장을 좀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원 중에 있는 대만 국적의 회원이 딱 3명이었는데 2명이 60세 이상이었고 에릭 황만 이제 노땅들. 좀 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이 이제 그 에릭 황한테 가가지고 좀 대만의 협회 설립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에릭 황은 빼지 않았죠. 바로 이제 오케이를 하고 엄청 좋은 기회죠. 대만에 가서 이제 이런 협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위스키 업계에서 좀 이름을 알리고 있다가 이제 일본에 한 그 친구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이제 기린에 소개를 시켜주고, 근데 당시에 이제 이때가 가루이자와 증류소가 딱 문을 닫기 전 기린에 인수됐을 때 그때였는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좀 홍보를 도와줄 만한 인물로 에릭 황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위스키 통에 그 기린이 결국에 가루이자와 증류소의 문을 닫게 되고 위스키 원액을 어떻게 할까? 뭐 기린 입장에서는 그냥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드는데 쓸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에릭 황이 바로 그냥 미쳤냐 이러면서 이제 내가 다 사겠다. 내가 그 오크통 다 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크통을 다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 2018년도 기준으로 그 에릭 황이 20개 캐스크 정도를 이제 보유를 했고 다른 보유자들은 뭐 해봐야 한 5통 정도밖에 없대요.
근데 이 위스키가 이제 엄청나게 비싸진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협회라고 한 게 SMWS를 이제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만 지부의 그 SMWS의 장이 됐는데 음. 이제 나중에 이제 기린에서 가지고 있던 가루이자 캐스크를 음. 다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SMWS를 보면 그것도 독립병입 회사니까 음. 그런 거를 이제 눈에 떴었나 봅니다. 이제. 그랬을 수. 그럼 SMWS로 또 막 원액이 좀 나갔나? 그러진 않았을 뭐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 이 그 뭐야 SMWS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 가루이자와 원액을 탐내서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대만의 SMWS 그렇지. 그냥 뭐 자기네들의 어떤 영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런 아시아 시장 아니면 대만 시장에 좀 뭔가 책임져 줄 만한 책임자를 찾았던 거고 그 사람이 에릭 황인데 에릭 황 같은 경우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여러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했겠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제 일본인 친구를 통해서 기린이라는 회사랑 이렇게 연결이 됐고 뭐 그 회사에서 이런 원액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뭐 처분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에릭 황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최대한 땡긴 거죠. 그렇게 해서 땡겨 놓은 이제 오크통을 바로 이제 제품화 시키지는 않고 이걸 좀 일단은 좀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연이 닿은 것이 치치부 증류소예요. 그래서 그 아쿠토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연이 닿아가지고 일단은 그 치치부 증류소에다가 그 캐스크들을 좀 맡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제품으로 출시가 되죠. 이것도 엄청 고가 라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고숙성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가루이자와 뭐 저는 뭐 고가의 제품은 먹어보진 못했지만 이게 라벨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정말 콜렉터들 입장에서는 너무 갖고 싶을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딱 되게 일본스럽게 라벨에 막 뭐 그림도 되게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부르는 게 값이죠. 이런 거는 뭐 그렇잖아요. 아까 뭐 캐스크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 뭐 제품으로 만드는 게 뭐 CS로도 나오기도 하고 물을 좀 섞어서 나오기도 하겠지만 제품으로 나오는 게 한정적이니까 뭐 갖고 싶은 사람은 많고 제품은 한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가루이자와는 저는 뭐 한 15년 한 마셔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일본 특유의 밸런스 좋은 위스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일본 위스키의 이제 총평을 좀 하자면 일본 위스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일단은 좀 웰메이드다. 네.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사케라든지 소주라든지 이런 술들을 만들던 그런 양조장에서 이제 사업의 확장으로 위스키 쪽으로 이제 확장을 했고 그래서 위스키를 좀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뭐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다 장인들이고 이게 마케팅의 부재 뭔가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로 이게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잘 못했기 때문에 좀 문을 닫는 증류소들이 좀 많았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많았고 그런 증류소들이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딱 이렇게 좀 뭔가 콜라보가 됐을 때는 굉장한 시너지를 내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토리 신지로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렇죠. 그렇게 안 되겠지.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너무 넘사벽 위스키만 얘기를 하니까 군침만 돌고 뭐 그렇네요. 그 뭐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도 이제 위스키 산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제 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일본 위스키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스코틀랜드도 있고 미국 위스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스키도 있지만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위스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만큼의 어떤 위상을 좀 이렇게 가지게 됐는지를 좀 잘 지켜보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위스키 증류소들도 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정말 뭐 향후 한 2-30년 후에는 정말 일본보다도 더 훌륭한 한국 위스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이 다케스루 책도 번역 보니까 김창수님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파이팅. 건강히 오래 살아야겠네요, 저.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역사 보다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랑 좀 다른 지점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나중에 이 김창수 위스키와 쓰리 소사이어티가 이제 약간 산토리와 이제 니카 같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면 좀만 기다리면은 김창수 씨가 이제 한국 위스키의 아버지가 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여기 서문에서도 보면은 약간 어떤 운명처럼 그런 걸 저는 약간 좀 그분이 이제 옴기니 서문 쓸 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다케스루가 살아있었다면 나의 위스키를 한번 마시게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아하. 그런 거 좀 멋있었습니다. 멋있어요. 정말 응원합니다. 이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개척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뭐 꿋꿋하게 잘 해왔고 일본의 어떤 그런 굵직굵직한 장인들 인물들은 그렇게 해왔고 그게 지금에 와서 이제 좋은 평을 받는 거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뭐 쓰리 소사이어티도 마찬가지고 김창수 위스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생겨날 여러 증류소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뭐 위스키 증류소뿐만이 아니라 전통주를 만드는 쪽에서도 이제 나중에 뭔가 기회가 생겨서 위스키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실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위스키 산업 그죠? 뭔가 이제 약간 철학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많이 좋아지겠죠. 나중에 제가 한번 윤정과 위스키로 이거 잘라야 되겠다. 어우, 김창수 씨에게 도전장을 내미신 거군요. 네. 저 커밍아웃. 응원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은 이제 일본 위스키 알아봤고요. 다음 화에는 뭐 오랜만에 칵테일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칵테일의 왕이라 불리는 마티니 네. 다음 화에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위스키 마시고 싶다.